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우산국 역사를 먼저 보죠.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신라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고 이렇게 말했다. 이사부는 김이사부죠. 우산국 사람들은 사나워서 힘만으로 다루긴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라 하고는 바로 나무로 사자를 가득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사부는 거짓으로 말하였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이에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시 항복하였다. 이후 우산국이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했다. 삼국 유사. 아슬라주에서 동쪽 바다로 순풍이 불면 2일 만에 이를 수 있는 거리에 우릉도가 있었는데 섬 둘레가 26,730보였다. 엄청나게 디테일하죠? 섬에 사는 이들은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신라의 신하 노릇을 하려 하지 않았다. 왕은 박이종에게 명하여 병력을 거느리고 가 토벌하도록 하였다. 박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에 싣고 가서 그들을 위협하여 말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풀어놓겠다. 그러자 섬 오랑캐들은 두려워서 항복했다. 상을 내렸다. 내용은 아까 삼국사기랑 똑같은데 지금 정복한 신라 지휘관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기록 볼까요? 태조 왕건 시대 기록에 우산국이 등장을 합니다. 930년 8월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자 그들에게 이러한 관직을 주었다. 신라에 이어 고려에도 조공을 바치면서 계속 복속을 해오는 모습입니다. 토산물을 바친다는 거 복종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려의 아래에서 잘 지내던 우산국이 대단한 위기를 맞아요. 고려사 1018년 기록. 우산국이 동북 여진의 침구를 당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고려 조정이 이원구를 보내 농기구를 내려주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산국이라고 표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려의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고려가 황제국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국,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거느리는 황제국 고려 시스템. 근데 이 여진족 해적 침략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우산국이 입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19년 우산국 백성으로 과거 여진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온 자들을 모두 귀향시켰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그 여진하고 고려는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진족 바다 침공에 의해 붙들려간 사람들이 여진족 사회에서 종으로 힘겹게 살다가 탈출을 한 거죠. 육로로. 그래서 일단 복속하고 있는 고려로 도망갔는데 고려는 그 사람들을 우산국으로 배까지 직접 마련해 줘서 돌려보내줬다 이겁니다. 고려가 우산국 사람들을 상당히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여진족이요. 배 타고 우산국뿐만 아니라 대마도나 큐슈 지역까지 약탈했을 정도로 해상에서도 아주 기승을 떨쳤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큐슈 지역에서는 여진 해적을 막기 위한 제사도 지내곤 했었습니다. 하늘에 빌어야 할 정도로 맹렬하고 무서웠다는 것인데 육지에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기승을 떨쳤던 이들이다. 이후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도병마사가 우산국 백성으로 여진에 침구를 당해 도망쳐온 자는 예주에 거주시키고 양식을 지급해 아예 우리 호적에 편입시키자고 건의해 이를 받아들였다. 지금 여진의 공격이 하도 극심해서 아예 배를 타고 다수의 사람들이 우산국을 나와버린 거죠. 해서 바다 건너온 우산국 사람들을 아예 그냥 정식 고려 백성으로 행정적으로 편입시키자. 그러면서 조정 차원에서 그들에게 양식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고려사의 우산국의 기록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인 1157년 기록. 우릉도는 옛날 주연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땅이 넓고 기름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왕이 관리를 파견해 살펴보게 했다. 그런데 돌아와 말하길 땅이 백성들이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여 이주 계획을 포기했다. 원래는 사람이 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전에 그 여진족 공격 때문에 우산국이 엄청난 괴멸적 타격을 입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기록을 보면 우산국 즉 울릉도, 독도 등 근방 도서 지역이 고려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게
더더욱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우산국에 대해서는 또 이런 유명한 민담도 전해지는 게 있어요. 우산국에 예전에 우회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상당히 힘이 세서 바다를 마구 주름잡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왕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 쳐들어와서 노략질하는 왜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대마도까지 직접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우회왕 공격에 놀란 대마도 왜구 세력들은 그 강력한 전력에 벌벌 떨면서 우회왕에게 화친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니 우회왕도 받아들이고 대마도에선 이후 우회왕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잘 대접받고 다시는 우산국을 찝적대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아든 우회왕은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대마도를 다스리던 거기 지배자가 우호의 징표로 자신의 딸을 우회왕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 이 민담이 어느 정도 일부라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대마도가 우산국에게 볼모를 바쳤다는 거죠. 즉 대마도 세력이 우산국에게 굴종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항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대마도 지배자 딸이 이름이 풍미녀였다고 해요. 아마도 상당한 미인이었을 걸로 추측되는 이름이죠. 이렇게 해서 대마도의 볼모 풍미녀를 데리고 우회왕이 개선을 하고 풍미녀가 우산국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우회왕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좋은 군주였다고 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 풍미녀에게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 나라를 돌보는 건 소홀히 하고 풍미녀랑 노는 데만 전력 투구했다고 해요. 그렇게 우회왕이 풍미녀에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자 그때부터 이 풍미녀가 굉장히 호화사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풍미녀가 자꾸 진귀한 보물을 요구하게 돼요. 도저히 우산국에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까지 요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우회왕은 신라로 병력을 보내서 약탈을 해서 진귀한 물건들을 털어오게 합니다. 과거에는 바다에서 왜구, 해적들을 토벌했던 토벌왕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해적 두령, 해적왕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상대는 무려 신라, 대마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결국 우회왕의 신하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부디 다시 나라와 백성을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신라를 자극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침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하려고 이러시나이까? 그런데 우회왕은 이 말을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이 충원한 신하를 수장시켜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풍미녀와 지화자, 부어라 마셔라 하는 우회왕. 근데 우회왕이 신라 터는데 신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대적인 정복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산국에 신라가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들어오게 되죠. 백성들도 세금만 뜯어가고 폭군으로 변한 우회왕에 대한 비난을 높여가는데, 우회왕은 자신에 반하는 사람들, 신라의 침공을 경고하는 신하들을 계속 숙청만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얼마 후 결국 정말 우산국에 신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한때 바다를 주름 잡았던 우회왕이지만 막강한 신라의 전력, 당대 최고 명장 이사부 장군에 의해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게 구전 민담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거는 어떤 사료, 정식 사서 등에 기록된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회왕과 풍미녀라는 사람도 역시 어떤 사서에서도 등장하진 않아요.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는 우회왕, 즉 우산국이 신라를 먼저 선제 공격했다라는 거죠. 나라로서 선제 공격했다기보다는 우산국 병사들이 해적으로 돌변해서 신라 해안을 약탈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실제로 있죠. 우산국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무역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급습해서 털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신라가 이사부 장군을 동원해서 우산국을 정복했다.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사서 기록을 보면 신라가 우산국 해적들에게 시달렸다라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전설의 고향 민담 말고 신라의 우산국 정벌에 대해 실제 사서 기록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삼국유사 지금 여기서는 지증왕이 김이사부 즉 박이종에게 정벌을 명했다. 근데 공격의 이유가 신라의 신하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아서 하여 말로는 안 되겠군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라 쪽에서 먼저 니네 우리 아래로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라는 요청을 넣었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상국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라는 우상국을 신하로 삼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왜 우상국을 신하로 삼고 싶어 했을까? 우상국의 저항 이유는 사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상당히 멀고 바다를 길게 건너는 원정은 언제나 훨씬 힘든 일이니 그 먼 바닷길을 설마 원정 오겠어? 그런 방심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이죠. 위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의 자원의 소모가 들 수밖에 없는 원정이에요. 하여 왜 정확히 어떤 필요였지? 라는 의문도 얼핏 드는데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원정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돈을 쓸 이유가 없죠. 반면에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사부는 아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병합하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사부 장군의 주도로 우산국 정벌이 기획되었다. 라고 해요. 우산국 정벌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선 이사부 장군에 대해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묘하죠. 김이사부하고 박이종이 동일인인 건 맞아 보여요. 근데 이름이 이사부에서 이종으로 다르게 표기되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여긴 성까지 다릅니다.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 혹은 태종이라고도 한다의 성은 김씨이고 내물왕의 사세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라의 왕족이고 김씨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삼국유사의 박씨라는 거는 오류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로 봅니다. 지증왕 때 이사부는 변경관리가 되어 거도의 계략을 모방하여 말놀이로서 가야, 가라, 국을 속여서 빼앗았다. 큰 전공을 올렸는데 근데 여기서 거도라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거도가 누구냐면요. 거도는 성이 전해지지 않고 어느 곳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탈의 이사금 때 벼슬을 하여 간이 되었는데 이때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이웃 경계에 끼어 있어서 잠옷, 나라, 신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지금 우시산국이란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산국하고 이름이 많이 비슷하죠? 이게 또 묘한 부분이에요. 일단 좀 이따 짚어보고 하여이 거도가 신라 근심거리가 되는 우시산국하고 거칠산국에 대해 어떻게 하냐? 이에 거도가 변경의 관리로서 이 나라들을 신라에 병합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년 한 차례씩 들에 말대를 모아놓고 병사들을 시켜 말을 타고 달리 며칠 기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걸 마숙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그게 열릴 때 우시산국, 거칠산국 두 나라 사람들은 그간 익히 본 일이라서 신라의 일상적 행사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때 거도가 기습적으로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그들을 공격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서 신라가 우시산국, 거칠산국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신라에 정복된 우시산국이 우산국하고 이름이 너무 과도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거도가 기병을 이끌고 가서 정복했다고 하니까 신라하고 우시산국은 땅으로 붙어 있는 거죠. 우시산국의 실제 위치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대략 지금의 울주 혹은 영덕 또는 양산시 웅상 즈음이 아니겠느냐. 보통 그렇게 많이 봐요. 거도가 탈의 이사금 때 인물이었다. 석탈의 재위기간이 서기 57년, 80년이니까 그 시기에 신라가 우시산국을 차지한 거고 이름이 너무나 몹시도 비슷하니 그때 멸망당하면서 그 자녀 세력들이 배를 타고 울릉도 지역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어요. 이 설에 따르면 우산국 사람들은 애초에 근원적으로 한반도인이었다. 한반도에서 옮겨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우산국의 모태인 우시산국을 신라가 차지한 거면 그리고 그 세력이 우산국을 형성한 거라면 우시산국의 역사도 우산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시산국은 우리 한반도의 나라니까 자연히 우산국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도
이 시기부터, 즉 무려 약 2000여 년 전서부터 명백한 우리의 역사다. 우리의 땅이다. 이건 근데 최소값이고 2000여 년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때 우시삼국이 망했다는 거지, 우시삼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우시삼국이 여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니, 이렇게 최소 200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독도는 무려 2000년 이상 우리의 명백한 역사였다. 우리 민족의 땅이었던 것이 명확하다. 이걸로 해서 추후에 이사부 장군의 원정도 이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때 신라에 의해 공격받아 피난 가서 간 곳이 우산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이 하필 우시산국을 정벌한 거도의 계책을 그대로 썼다라고 기록된 이 삼국사기 내용도 의미심장하죠. 아까 민담에서는 우산국 왕이 신라를 털었던 게 풍미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이거 자체는 너무 소설틱한 이야기죠. 만약에 우산국이 먼저 신라의 해안 지역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면 그 동기는 민담대로 해적지를 위해서인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 뿌리가 신라에 망했던 그 과거, 신라 입장에서도 그런 그들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자라는 생각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이사부 장군을 출동시켰을 가능성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사부가 우시산국을 공격한 거도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격했다는 대상이 보시면 가라국이라고 나와요. 이사부 장군이 당대 신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라의 대정복왕 진흥왕, 삼국사기 진흥왕 2년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지금 나라의 병권을 모조리 다 이사부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당시 이사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상 당대 신라 최강의 사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이때는 진흥왕이 나이가 매우 어렸을 때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렇게 진흥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어머니가 지소태우라는 사람인데, 학계에서 진서다 아니다 양쪽 의견이 다 공존하는 화랑세기 필사본을 보면 이 진흥왕 어머니 지소태우하고 이사부하고 부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진흥왕이 이사부 장군의 아들은 아니에요. 다른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근데 아까 삼국유사에서 이사부 장군이 박이종이다, 박씨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삼국유사 왕력에 보면 진흥왕 어머니는 지소 부인인데 식도 부인이라고도 하며 박씨로 박영실의 딸이다. 진흥왕 어머니가 박씨였다. 근데 이사부는 삼국사기에서 보면 그냥 김씨일 뿐만이 아니고 내무랑이 후손이라고까지 하니, 내무랑이 김씨인 건 삼국사기 삼국유사 교차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정황상 김씨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박씨로 헷갈렸느냐. 부인인, 그리고 이렇게 신라 최강의 병권을 한 손에 몰아준 이때 당시 나라의 지배자는 지소태우였잖아요. 실질적 나라 최고이자 부인인 지소가 박씨여서 그래서 박씨로 헷갈린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라 최강의 병권을 틀어쥔 이사부의 이후 기록을 보면 진흥왕 11년 3월 고구려가 백제에 금연성을 함락시켰다. 진흥왕은 두 나라의 병사가 필요해진 틈을 타 이사부에게 명하여 공격해 빼앗고 증축하고 병사 1,000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562년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사다함은 5,000의 기병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달렸다. 전단문에 들어가 흰 길을 세우니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사부가 병력을 이끌고 다다르자 일시에 모조리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아까 열전에서는 이렇게 가야국 혹은 가라국을 이사부가 정복했었다고 나왔는데,
근데 이때는 지증왕 때이니 사담이랑 같이 한 이 가야 병탄 때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죠. 이게 이 열전에 나오는 이사부의 가야국 정벌은 서술 순서상 512년에 했다는 우산국 정벌보다도 열전에서 먼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하면 가야, 우산국, 또 가야 이렇게 병탄한 거죠. 이 열전에 나오는 처음 가야 정벌 이거는 가야계 소국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가야계 소국을 정복하고 우산국 공격하고 다시 가야 공격. 아까 우산국이 이사부가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도가 멸망시킨 우시산국. 이름이 너무 과하게 비슷하다. 이 우시산국이 신라 거도에 의해 멸망당한 후 그 자녀 세력이 울릉도로 이동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산국이다. 이런 설. 만약 우시산국이 우산국의 모태라면 거도가 그 우산국을 멸망시킬 때 썼던 똑같은 전략을 우산국을 멸망시키는 이사부가 가야국을 멸할 때 가져다 썼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계통을 공격할 때는 과거 사례를 보니 이런 전략이 통했었군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썼을 수도 있고 저 계통 세력들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공략했었는지 좀 봐야겠군 해서 공부를 해보니 저 계통들에게는 기병급습 전략이 유효했었구만 라는 식으로 이 우시산국이란 나라가요. 위치, 포지션이 이랬겠죠, 당연히. 신라의 세력, 가야의 세력 그 중간에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시산국은 신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양쪽에 끼어 있는데 신라의 근심거리였다라는 기록을 봐서 우시산국은 가야계하고는 비교적 친하게 최소한 별 문제를 안 일으키고 지내는데 신라한테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정황으로도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하고 우시산국은 비슷한 계통이다. 가야의 반드시 일부였다라는 건 꼭 아닐지라도 범유사 계통.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거도가 우시산국을 정벌한 게 석탈의 왕 시절이었다고 했어요. 석탈해가 누굽니까?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 가야시조 김수로왕이 궁궐을 서기 44년 2월에 완성하였다. 좋은 날을 받아 새 궁궐에 들어가서 모든 정무를 처리하고 여러 업무도 부지런히 하였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완화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10달이 되어서 알을 낳았고 그 알은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이름을 타레라 하였다. 그는 바다를 항해해 가야에 왔는데 키가 3척에 머리 둘레가 1척이었다. 그는 대궐로 들어가 수로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수로왕, 왕위란 하늘이 정하는 것, 감히 내 나라와 백성을 그대에게 절대 줄 수 없다. 타레, 그럼 술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 수로왕, 좋다. 타레가 매로 변하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참새로 변하자 새매가 되었다. 이에 타레 엎드려 말하길,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죽음을 면한 것은 모두 왕의 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왕과 왕위를 다투긴 참으로 어렵습니다. 타레는 곧 절을 하고 나가서는 인근 교회의 나루터에 이르러서 외부에서 온 배가 다니는 물길을 따라 가려고 하였다. 수로왕은 그가 난리를 꾀할까 걱정되어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어 뒤쫓도록 하였으나 타레가 계림 땅 즉 신라로 달아나 그대로 돌아왔다. 석타레하고 김수로하고 라이벌 관계였다는 거죠. 실제로 둘이 대군을 이끌고 한번 맞붙은 게 아닌가 라는 추정도 들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석타레는 신라 4대왕, 김수로는 가야 1대왕. 즉 신라 왕 석타레는 가야하고 철저한 엄청난 라이벌 관계였다. 삼국사기 서기 77년 기록. 신라의 아찬 길문이 가야 병사를 상대로 황산진 어귀에서 싸워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석탈의 왕이 이 길문을 파진찬으로 삼아 그 공에 대한 상을 주었다. 이렇게 정사사서인 삼국사기에도 석탈의 시절 신라가 가야와 맹렬하게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탈의 장수가 바로 아까 그 거도였죠. 왕 석탈의 강력한 라이벌이 가야였기 때문에 그때 거도의 우시산국 정벌은 이러한 탈해의 대가야 강경 공격 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우시산국은 최소한 반신라 친가야 내지는 신라와 가야 사이의 외교에서 가야 쪽으로 붙어버린 가야랑 더 친교를 두텁게 튼 그래서 석탈해가 거도를 시켜서 공격한 게 아니냐. 아니면 아예 가야와 범유사 계통. 그런데 그 우시산국이 정말로 우산국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우산국 역시 근원적, 태생적 친가야파일 가능성, 그리고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우산국을 정복했던 이사부 장군이 일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대상도 또 역시 가야였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막강한 함대를 조직해서 큰 비용을 들여가며 그 먼 바다를 건너 우산국을 굳이 왜 정벌했을까? 아까 민담도 보면 또 묘한 게 우산국 왕한테 신라를 공격해서 털라고 요청을 한 게 대마도 출신 풍미녀였다고 나왔어요. 이걸 민담에서는 풍미녀가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고 요청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었지만 너무 소설틱해서 그게 사실이긴 어려울 거고, 다만 이 대마도가 다들 아시겠지만 가야의 유물이 상당히 발굴되는 곳이죠. 즉 가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곳이었다 라는 학설도 있죠. 무턱대고 국뽕이라고 프레임 씌울 게 아니라 가야의 유물이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이 민담의 실체적 실상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일생을 가야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석탈의 왕은 장수 거도를 시켜 친가야파 혹은 가야랑 범유사 계통인 우시산국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망한 우시산국 사람들은 바다로 대피 울릉도에 가서 우산국을 구축했다. 세월이 흘러 신라가 힘이 몹시 세지고 가야는 그의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된다. 해상 활동에 능숙했던 가야는 이전부터 우산국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야가 강해지는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우산국에다가 요청을 넣었다. 신라의 해안가를 털거나 괴롭히고 신라의 해상 활동을 방해해달라. 최대한 신라에게 손해를 입혀달라 라는 오퍼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개연성이 보여서 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라가 우산국에게 가야랑 손 끊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우산국이 외교적으로 약간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처럼 되었다는 거죠. 두 고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선택을 신라가 강요하는. 근데 우산국이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이전에 가야의 소국을 정벌하기도 했던 이사부 장군을 통해 대함대를 이끌고 출동해 신라가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사부 장군은 이후 또 가야를 병탄하게 된다. 즉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가야 병탄 시나리오의 큰 일환 중 하나였다. 가야를 멸하기 위한 초석, 그 한 걸음 중 하나였다. 라는 가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소개인 거고,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 전혀 다른 제2의 가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배경 이야기가 많이 필요해서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민담을 또 보면 이때 우산국이 신라에게 망하고 나서 우회왕 같은 우산국 왕족들이 또 피난을 갔는데 그 망명을 간 곳이 고구려였다는 민담도 있어요. 거기서 벼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추후 그 왕족 중 한 명은 함경남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대대손손을 이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사부 장군이 정복한 게 512년이니까 최소 1500년, 더 나아가 무려 2000여 년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산국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는 유구하게 확실한 우리의 땅이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 이렇게 실제 사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